이 사람 도대체 중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정체가 뭐야? 딱 보면 몰라요? 난 한눈에 알겠는데 여기 스웨덴의 광장에서 동양인 한 명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뜩 분노한 사장님들 얼굴도 보이는데요. 스웨덴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연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나디아라고 합니다. 제 옷가게는 저희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가게인데 저희 가게는 중국인 때문에 정말 쫄딱 망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저의 어렸을 적 꿈은 디자이너였지만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시다시피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부잣집 자녀들이 하는 직업인 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저희 집엔 디자이너는 언감생심이었죠. 그런데 다들 스웨덴 하면 복지국가 로 유명한데 웬 빈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사회에서 주는 복지 비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복지 비용은 제자리거나 줄어들어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친 거죠. 특히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아진 데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빈민층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기아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는 빈민층의 수준이 동유럽과 비슷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가 잘 되어 있긴 하겠지만 막상 제 생각엔 복지국가 스웨덴은 다 옛날 말이죠. 아무튼 저도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마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먼저였고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시절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6시쯤 퇴근해 그때부터 밤까지 혼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했죠. 언젠가 돈을 모아 저만의 가게를 차릴 거라는 상상을 하면 그닥 힘들지 않더라고요. 지금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땐 열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살부터 딱 10년간 밤낮 없이 일만 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얻은 세르엘 광장은 스톡홀름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불리는 곳일 만큼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물론 저희 가게는 골목의 살짝 안쪽이긴 했지만 그런 번화가의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 옷가게의 모든 옷은 제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옷 하나하나에 애착이 정말 많이 갔어요. 긴 세월 밤마다 바로 이날만을 꿈꾸며 만들어왔던 옷들이죠. 제가 이렇게 애써 만든 옷들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줄까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그 나라에만 있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한 제 옷이 기념품으로 선물하기 좋았는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특히 단체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 제품이 쑥 빠져서 다음날 장사를 위해 밤새 일하는 날도 많았지만 제 일을 해서 그런가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바쁜 것도 다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며 잠도 많이 못 자고 일뿐인 생활이었지만 이런 생활에도 늘 감사하며 일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찾아주시는 손님들은 옷을 사든 사지 않든 한 분 한 분 다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팅룸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경악하며 저를 부르셨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일했던 적이 없어서 당황하며 달려갔죠. 저는 피팅룸을 보자마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먹다 남은 테이크아웃 음료가 떡하니 가운데 놓여져 있고 바닥 여기저기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도대체 왜 저희 가게 피팅룸이 이 지경인지 저도 의아했습니다. 손님께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얼른 피팅룸을 치워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손님께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을 보고 제게 컴플레인을 거셨습니다. 걸려있는 옷이 왜 이렇게 더럽냐는 불만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걸려있는 옷들은 제가 늘 스팀으로 구김을 펴놓고 제작 직후 깨끗하게 한번 세탁까지 해서 걸어두는 옷들이었어요. 그런 옷이 더럽다니 말이 안 됐죠. 그런데 손님이 내놓은 옷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옷에서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에 얼마나 사과를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그 즉시 문을 닫고 모든 옷들을 다시 살펴봤죠. 며칠 사이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게에는 방법 용도로 계산대와 출입구를 가리키는 CCTV만 있었는데
있었는데 매장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제 가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돌려보고서는 범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손에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다가 음료 없이 맨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옷을 갈아입어 보면서 가지고 있던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나왔을 거라 추측했어요. 늘 그 손님들이 피팅룸을 쓰고 나면 컴플레인이 들어와 제가 치웠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더럽다고 지적했던 옷들은 중국인들이 입어보고 다시 그대로 걸어놓은 옷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위생관념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아마 그 때문인지 옷에서 악취가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중국 손님들만 들어오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중국 손님이 피팅룸에서 나오자마자 습관처럼 피팅룸을 쫓아가 정리했고 입어만 보고 사지 않은 옷들은 바로 회수해 매장 뒤쪽 옷걸이에 따로 걸어뒀어요. 그러니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다가도 온 신경이 중국인 관광객 쪽으로 가 있으니 점점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손님이니 참고 참다가 제가 정말 폭발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영업 중 갑자기 중국인 여성 2명이 매장 계산대로 들어와 다짜고짜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3일 전 옷을 구입해 가셨던 손님이었는데 물론 7일 이내에 영수증과 함께 깨끗한 상태로 온다면 얼마든지 환불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옷은 이미 채취가 잔뜩 난 데다 옷 여기저기 생활 구김이 보여서 도저히 환불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최소한 하루 넘게 착용한 것 같은 옷이었죠. 그럼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옷을 입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셨으면 환불해드릴 텐데 제가 재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입고 다니신 것 같아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는 원칙은 깨끗한 원상태의 옷이거나 제품 자체의 분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씩씩거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나마 여기서 끝나서 다행이라며 안도했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다시 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세히 보니 옷이 이미 불량이었다며 옷을 보여주는데 저는 경악했어요. 한쪽 실밥을 손으로 다 뜯어놓은 채로 가져왔더라고요. 저희 집 옷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00% 핸드메이드라 제 손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없습니다. 간혹 작은 봉제 불량이나 실밥 마감이 소홀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정도로 엉망인 퀄리티의 옷이 매대에 걸린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검수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사람이라 어느 정도 실수를 할 순 있지만 저 옷은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갈 때도 싸게 해달라며 옷을 꼼꼼히 보고 흠을 잡으며 깎아달라고 했던 옷인데 저 정도였다면 이미 옷을 샀을 때 알아챘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어제 제가 환불이 안 된다고 했더니 옷을 완전 걸레처럼 만들어 놓고 저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든 옷인데 저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날 옷을 다 환불해주고 나서 속상한 마음에 가게 문도 닫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 친구 아일라는 세르엘 광장에서 식당을 하는데 보자마자 너무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영문도 모르면서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무슨 일이냐고 큰일 생겼냐며 저를 달래줘. 저는 친구 아일라에게 중국인 환불 사건과 더불어 이때까지 골치 아팠던 일들을 줄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일라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식당 사장님들은 이미 중국인들 안 받은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인쇄물을 하나 보여주며 중국인들 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데 우리도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거 붙이고 이제 좀 낫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모만 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되물었죠. 사실 저야 저희 가게에서 진상을 피웠던 손님들이 중국인이라는 걸 알았던 이유가 CCTV에 같이 녹음된 음성 정보 때문이었고 솔직히 동양인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래도 조금 눈치챈 건 한국인들이 다른 중국이나 일본인보다 더 세련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고 중국인들은 굉장히 시끄럽고 무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알아보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서양인을 보고
그 사람이 미국인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한눈에 구별하긴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아일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신기했습니다. 아일라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인들은 우선 전혀 종업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많이 쓸 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종업원을 신하쯤 되는 줄 아는지 들어오자마자 계산할 때까지 한번 붙들어 놓은 종업원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도 무조건 자리에서 계산하고 싶어하고 메뉴를 고를 때도 한참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셀프로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가게에서도 절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인인 줄 알아채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라는 한국인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완전 중국인 정반대인데 메뉴를 고를 때부터 종업원이 서서 기다리는 걸 미안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할 걸 생각해놓고 종업원이 오자마자 빠르게 주문한다거나 죄송하다고 하며 조금 있다가 와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다녀간 자리는 한번 쓱 닦기만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일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생각해보니 제 옷가게에서도 그런 것 같았거든요. 중국인들은 옷을 고르는 내내 제가 옆에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길 바랬던 반면 한국인들은 오히려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다들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봤었던 것 같았죠. 게다가 옷을 갈아입어보고 나올 때도 다시 옷걸이에 그대로 걸어 제게 준 적도 많아 제가 놀랐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건 이렇게 쉬웠는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자 아일라는 중국인 금지 인쇄물이 가게에 많다며 하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제 가게가 중국인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을 거절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인쇄물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지 그걸 붙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매장이 굴러갔어요.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니 한결 마음이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웬 중국인처럼 생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마크 못 봤냐며 중국인은 출입금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손님은 한국어를 막 하면서 따지는데 제 느낌엔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아차 싶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기분 나쁘셨냐고 얘기했지만 그 손님은 한참을 뭐라 하더니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떡진 머리에 촌스러운 행색이 딱 중국인이었는데 한국인과 헷갈리다니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제 휴대폰에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휴대폰을 살펴봤더니 제 가게가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인 차별에 인종차별하는 가게라며 잔뜩 욕이 달려 있었죠. 이미 게시글은 밤새 일파만파 퍼져 한국인을 좋아하는 스웨덴 사람들까지 댓글로 모두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가게를 망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성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일라에게 전화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아일라는 도리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아일라는 CCTV를 한번 보자며 같이 화면을 봤고 아일라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일라 눈에도 그 사람은 명백히 중국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제 가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곳이라며 온갖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날부터 귀신같이 손님이 끊겼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곳에서 한국인을 차별한다는 소문이 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이드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손님들도 찾지 않았죠. 심지어 한국을 좋아하는 스웨덴 사람들까지 저희 가게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가게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은 날들이 이어졌고 결국엔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일라가 어떻게 세운 가게인데 이대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역으로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한번 고용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어쨌든 한국인 차별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났던 거니 한국인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고 있고 절대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폐업을 하느니 아일라의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제 가게에 어느 한국인이 와주겠냐고 했어요. 아일라는 식당 아르바이트생 친구 중에 두어 번 놀러와서 친하게 지내는 한국 학생이 있는데 워낙 마음씨가 착한 애라 사정을 알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일라에게 정말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고 어차피 가게 접을 판인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급여는 많이 줄 수 있다고 원하는 만큼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일라가 소개해준 학생은 스웨덴에서 서비스 경영을 전공하는 예나라는 학생으로 마침 방학 기간이라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나가 가게에 처음 왔을 때 싹싹하고 밝은 미소에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고 하며 한국인 차별 사건 때 그 사람은 정말 중국인 같았다고 절대 일부러 한국인을 차별했던 게 아니라며 그때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나는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절대 한국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일 수가 없다고 사실 옷차림이나 행색부터 중국인 같았고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한국어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발음이나 억양이 완전 틀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라고 하길래 소문만 듣고 꺼림칙했지만 아일라 사장님이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히 사정하시길래 차마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오게 됐는데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흉내를 내는 것도 모자라 생업이 달린 가게까지 망하게 하다니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나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어차피 방학 기간만 일하기도 하고 옷가게는 처음이라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평균 월급에 맞춰서 주면 되는데 만약 자기로 인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 인센티브를 챙겨주시라고 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2배까지도 줄 생각이었는데 겸손하면서도 실속을 챙기는 모습이 똑 부러졌죠. 그러면서 예나는 SNS 때문에 가게가 이렇게 기울었으니 다시 SNS로 일으켜보자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고칠 게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가게의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데 예나가 지적하고 나서야 문제가 하나둘 보였습니다. 예나는 옷가게는 처음이라고 했지만 서비스 경영을 전공해서 그런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선 옷가게에 옷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손님들이 옷을 보기도 불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 보인다고 주력이나 메인 상품 위주로 걸어놓고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 생기면 안에서 꺼내와서 입어볼 수 있도록 제안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좀 더 많이 설치해 손님들이 편하게 거울을 보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 예나가 꺼낸 말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울이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이 못생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관광객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꼭 옷을 입어보지 않더라도 거울이 보이면 자연스레 거울샷을 찍을 텐데 여기 거울은 조명도 부족하고 비스듬히 놓여있어 다리가 짧아 보인다고 했어요. 예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예나의 조언대로 가게 매장 내부를 최대한 예나의 의견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나는 옷을 만드는 장면을 좀 찍고 싶다며 제가 디자인하고 옷을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더니 그런 모습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어요. 저도 SNS를 하고 있었지만 사진 한두 장이 전부였고 별 반응도 없었죠. 그런데 예나가 찍은 영상은 댓글이며 좋아요가 막 달리면서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나는 옷을 만드는 과정을 시리즈물로 촬영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음 편이 궁금하다거나 완성된 옷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나가 갑자기 불쑥 제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혹시 잘 안 팔리는 옷이나 약간 분량이 있는데 팔 수는 없고 버리긴 아까웠던 제품들이 있냐고 얘기했죠. 그러더니 그런 제품을 초반에 서비스로 주는 거 어떻겠냐고 했어요. 어차피 판매를 할 수도 없는데 재고로 쌓아놓기보단 초반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면 홍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하긴 재고로 창고 자리를 차지하게 두는 것보단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예나가 하자는 대로 서비스 상품도 가게 한켠에 준비해뒀습니다. SNS에 홍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예나가 올린 영상 덕분인지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예나는 찾아온 손님들의 성향에 맞춰 응대도 곧잘했어요. 적극적인 손님들에겐 어울리는 옷들을 제안하고 같이 사이즈도 고민하며 옆에 따라다니면서도 소극적인 손님들은 편하게 옷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필요할 때만 다가갔죠. 그리고 예나의 아이디어로 준비한 서비스도 꽤
꽤 인기가 좋았어요. 다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셨죠. SNS 홍보와 손님들의 입소문 그리고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인 줄 알았는데 친절한 한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 하나둘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잘한 건 없고 전부 예나 덕분이었. 예나는 장사도 곧잘해서 손님이 하나를 고르면 어울리는 상품 두세 개를 같이 추천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한 덕분에 매출이 쑥 올랐어요. 예나가 온 지 3달 만에 예전 매출을 뛰어넘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 가게는 다시 살아났고 예나의 방학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장에 경찰차 소리가 들리며 시끌시끌 난리법석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광장에 나가봤더니 한 식당 사장님이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대의 얼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바로 제 가게를 망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중국인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계속 들어와서 남의 가게에 행패냐고 화를 내셨고 그 사람은 또 한국어로 뭐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광경을 보던 예나가 등장했죠. 그러더니 예나는 한국어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그 중국인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예나에게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프리티베 대만 독립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잘못 영상 올라가면 저 사람도 끝장이라 입도 뻥끗 못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예나는 경찰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인인 척 스웨덴 사장님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번에 저희 사장님도 이 사람이 SNS에 올린 허위 사실로 가게가 망할 뻔했는데 계속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조사해달라고 했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중국인을 향해 수군댔습니다. 가뜩이나 스웨덴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중국인은 스웨덴 사람들이 중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대국인 중국을 계속 차별하면서 오히려 한국인은 그렇게 반기는지 화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인을 거부하는 가게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먼저 중국인 거부 표시가 있는 가게에 들어간 다음 중국인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한국어를 하며 화를 낸 다음 이 일을 SNS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과 한국인 차별로 그 가게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망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처럼 이렇게 당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중국인이 경악스러우면서도 예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게도 폐업했을 텐데 섬뜩했죠. 예나에게 정말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나의 방학이 끝나갔죠. 예나에게 정말 고마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의껏 퇴직금을 줬어요. 예나는 인센티브가 뭐 이리 많냐며 그동안 모은 거 다 저한테 주신 거 아니냐면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중국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동안 손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다 안 주셔도 된다며 도로 제게 막 돌려주더라고요. 저는 예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폐업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텐데 덕분에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제 고마움의 표시니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예나는 한참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좋은 곳에 감사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나는 학교로 복귀하고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라 바빴지만 바쁜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입양센터였는데 제게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저는 기부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니라며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하셨고 기부자 성함이 나디아 아니냐고 했죠. 제 이름과 가게 주소를 불러주는 걸 보면 분명 정보는 맞는데 의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금액을 듣고서는 예나가 떠올랐죠. 예나가 그때 좋은 곳에 감사히 쓰겠다고 했는데 제게 큰 금액을 받은 게 영 부담스러웠던지라 기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입양센터에서는 기부자님을 초청하여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행사가 있다고 제게 행사 일정을 알려줬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즉시 예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쩜 이런 일을 다 했냐고 예나에게 말했더니 예나는 사장님께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혼자 쓰기에는 양심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는 알바생이라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한 건데 그 이상 챙겨준 게 부담스러웠고 사장님께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통에 받았지만 뜻깊은 곳에 쓰고 싶다고 했죠. 그곳은 예나가 주말마다 한 번씩 봉사를 가는
있는 입양센터라고 했습니다. 예나 본국인 한국에서는 입양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 유학 와서 가까운 곳에 입양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고 했죠. 어쩜 생긴 것도 고운데 마음씨까지 곱더라고요. 예나에게 센터에서 말해준 행사를 알려주고 같이 가보자고 했고 저는 그 센터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이들부터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도 있어 다들 해맑은 아이들이었는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니 마음이 쓰이고 좋은 가정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예나와 함께 센터 봉사활동도 다니고 기부도 하고 있어요. 기부라고 해서 거창한 금액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보태는 거지만 기부를 하고 나면 제가 더 뜻깊었죠. 아무튼 예나 덕분에 저는 가게도 살리고 봉사활동까지 하며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에는 참 좋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 부럽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나디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인들이 처음 봤을 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기분이 나쁜데요. 아마 한국이 점점 더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중국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다들 알 수 있겠죠? 예나 같은 학생이 많아지면 이런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이전 사연 중에 망해가는 포르투갈 식당을 살린 서윤 학생 생각도 떠오르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사연이 뿌듯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전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요? 그것도 장규식이나 된다면서. 바로 얼마 전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중국인의 제보에 세계 언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간 떠도는 소문으로 북한군의 실력이 형편없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목숨을 잃은 북한 장교의 정체에 대해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국 기자에 의해 밝혀진 북한 용병의 정체를 빠르게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번 전쟁을 취재하고 있는 영국 기자 레이첼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속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장의 최전선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게 제 일이에요. 매일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 더욱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뜬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사실로 굳어져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 데스크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혹시나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철수를 고려하는 기자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우리 데스크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취재 현장을 버텨왔어요. 하지만 이번 북한의 파병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죠. 북한 파병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을 회유하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푸틴 정권을 위해 말리 타국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는 내용의 한국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죠. 투항하면 하루 세끼 식사를 보장하고 신선한 야채와 고기 반찬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는 북한 병사들이 투항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들도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무의미한 죽음을 막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투항 한라인에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했고 한국어로 된 별도의 영상물도 제작해 배포했죠. 북한의 참전이 사실상 확인되면서 서방 세계의 속내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거든요. 그 소식을 접한 후로 매일 아침 데스크로 출근하는 길은 무거웠어요. 전쟁 취재 현장에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왔지만 북한군 파병 소식 이후로는 더욱 불안한 마음이 커졌거든요. 동료 기자들의 표정도 더욱 어두워졌죠. 그날도 평소처럼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스크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웅성웅성 모여 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사를 쓰느라 바빴을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한 곳에 모여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도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보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영상은 중국 용병이 SNS에 올린 영상이었고 북한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용병이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러시아 루안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장교 8명이
첫 전투에서 단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어요. 영상에서 그는 중국 국적의 전사자 153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는데 북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참전하자마자 사라졌다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보이더라고요. 영상을 보자마자 기자들은 즉각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자는 중국 용병의 발언이 북한군의 전투 능력을 조롱하는 것 같다며 도대체 북한군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즉시 스스로를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인물의 신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자들의 정보망에 따르면 용병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중국 매체의 기자들은 그의 본명이 수양일 것 같다고 바로 알아냈어요. 또 다른 기자들은 그가 왕웨이라는 이름의 소유자일 거라는 얘기도 나왔죠.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만큼 영상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전쟁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스크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간 북한이 최정예 부대를 파견했다는 말이 많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총알바지로 내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죠.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훈련 수준과 장비 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실제 기동력이 뛰어난 병사들을 보낸 게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는 이들이 제대로 된 전투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러시아도 난감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파병 지원을 받아 대외적인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작 실전에서 제대로 된 전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죠. 특히 첫 전투에서 단 하루 만에 8명의 장교가 전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교들은 최전방에 배치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교가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열악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내몰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북한군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북한 병사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전했다기보다는 강제로 차출됐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죠. 데스크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갑자기 동료 기자 소피아가 잠시 밖으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피아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냉철한 성격의 소피아였는데 이날은 어쩐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엄청난 제보를 하나 받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에게서 전해들은 제보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에 사망했다고 보도된 북한 장교들이 실제로는 장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소피아는 직접 제보자를 만나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며 저에게 동행을 제안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분명 특종감이었고 혼자 만나서 기사를 쓰는 게 더 유리할 텐데 왜 저에게 알려주는 건지 물어보았어요. 소피아는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나보는 거라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의 대답을 듣고서야 이해가 갔어요. 그동안 매체를 통해 접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굶주린 모습이거나 무표정하게 정색하고 있는 모습, 혹은 매우 화가 난 모습뿐이었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북한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군사 퍼레이드에서 보여지는 경직된 표정의 군인들과 탈북자들의 처참한 증언을 전하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김정은 앞에서 오열하는 주민들의 모습 등이었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냈고 특히 북한은 늘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존재로 비춰져 왔습니다. 소피아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소피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기자라 해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을 처음 대면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게다가 이번 제보는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더구나 최근 들어 북한군의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서방 언론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관련 제보자를 만난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만이 궁금했고 소피아와 함께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에 시내 구석의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저녁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북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병과 관련된 내부 사정이나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 북한의 내부 사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한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주민들보다 오히려 고위 엘리트층의 탈북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었죠. 찾아보니 북한 엘리트들의 생활 수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 달에 1억 원 정도를 쓰는 게 기본이었고 명품 시계부터 최신 외제차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상류층은 개인 전용 헬스장은 물론이고 시종까지 두고 있다고 해요.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CCTV가 설치된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 각종 고급 술과 진귀한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자녀들에게는 평양 중심가에 큰 식당을 하나씩 차려주는 것이 기본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쇼핑 문화였습니다. 평양의 유경상점에는 최신 화장품과 명품이 즐비했고 외교관들도 놀랄 정도로 거액의 현금을 써댄다고 해요.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마구 꺼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상류층으로 살면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왜 최근 상류층 탈북이 이어지는지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저녁 시간이 되어 약속된 카페로 향했고 도착하니 소피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소피아는 저보다 더 서둘러 온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제보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소피아에게 혹시 거짓 제보를 받은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소피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분명 이 시간이 맞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화가 일방적으로 걸려온 거라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일어나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쓴 채 주변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우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사람이 제보자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자신을 송미란이라고 소개하며 기자가 맞느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했다고 했어요. 카페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미행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북한 당국이 알게 되면 바로 압송될 거라고 했죠. 미란 씨의 말에 따르면 올해부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 엄청난 감시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스파이들이 포진해 있어서 조금만 수상한 행동을 해도 바로 적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죠. 미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자신이 전할 이야기를 꼭 기사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났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며 더욱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카페의 은은한 재즈 음악과 달리 우리 테이블만이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미란 씨는 입을 열었고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서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미란 씨는 북한 고위 간부의 딸이자 엘리트 유학생이었어요. 현재는 귀국을 계속 미루며 폴란드에 체류 중이라고 했죠. 그러다 중국 용병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전사했다는 북한 장교들 중 한 명이 어릴 적 친구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처럼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고 결코 그런 식으로 희생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는 이 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내부의 연락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그녀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고 합니다. 미란 씨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러시아 파병 군인들은 대부분이 총알바지로 보내진 이들이었고 심지어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학생들까지 끌려갔다는 게 밝혀졌어요. 거기에 일부 장교들도 차출되었는데 이들은 북한이 자랑하던 최정예 부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교들의 출신 경로였어요. 미란 씨는 러시아 파병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북한 군대 내에서 대규모 특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장교로 특진되었고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죠. 특진된 장교들은 하나같이 러시아로 끌려갔고 이들은 장교라는 명목하에 총알바지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치밀하게 계획한 인력 차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제외하고서라도 미란 씨는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그곳에 보내졌는지 의아했다고 했어요. 알아보니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얼마 전 당의 배신자로 몰려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의 말에 따르면 그 친구의 집안이야말로 당에 충성을 다하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온 집안이 수용소로 끌려간 거라고 했죠. 바로 그 친구의 동생이 학교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따라 춘 것이 발각되어 신고를 당해 그 사단이 난 거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 하나의 신고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친구도 원래는 수용소로 가야 했지만 그 대신 이번 러시아 파병에 총알바지로 차출된 것이었죠. 미란 씨는 연락책과 통화를 마치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또래의 북한 젊은이들이 하나둘 총알바지로 끌려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했어요. 특히 친구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친구가 이렇게 허망하게 희생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더구나 그의 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고작 K-팝을 듣고 춤을 춘 것뿐이었죠. 미란 씨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든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철수되기만 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어떤 경로로든 북한 당국에 발각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해요. 죄 없는 또래들이 굶어 죽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이 공존했어요. 북한의 젊은이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미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라면 체제 하에서 호위호식하며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왜 많은 엘리트들이 탈북을 결심하느냐고 물었죠. 미란 씨도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로열 패밀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했죠.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차를 탔다고 해요. 수입 과일은 기본이었고 명품 선물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에서 받는 월급은 물론이고 아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뇌물까지 더해져 풍족한 생활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들만의 특권층 문화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무엇 하나 불편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란 씨는 북한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해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수령님 찬양과 주체사상 교육은 아이들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합니다. 특히 엘리트 가정의 자녀들은 더욱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몸에 배어 있어야 했고 조금의 의심도 허용되지 않았죠. 미란 씨도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 사건만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북한에 충성하며 북한에서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미란 씨가 16살 때쯤이었어요. 김정은 일가가 여는 특별한 파티에 처음으로 초대받았던 날이었죠. 평소 고위층 자제들의 모임에는 자주 참석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긴장된 마음으로
파티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파티장은 평양 외곽의 호화로운 대저택이었어요. 김정은이 총애하는 고위 간부들만 참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죠. 저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궁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외관과 호화로운 인테리어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고 했어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기둥들과 금으로 장식된 천장,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곳곳에 걸려 있었고 정원에는 유럽에서 공수해온 분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진귀한 예술품들로 장식된 내부는 마치 박물관 같았다고 해요. 그날 저녁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이 제공되었고 진귀한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모두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행비서 한 명이 미란 씨를 따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비서를 따라간 곳에는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란 씨에게 김정은과의 독대는 상상도 못할 영광이었다고 해요. 마치 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고 너무 떨려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으로 인해 수령님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미란 씨에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미란 씨는 이상하게도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 최고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고 했죠.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녀를 두렵게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다음 주까지 짐을 싸서 유학을 떠나라고 했답니다. 뜬금없이 유학이라니 그것도 일주일 안에 떠나라는 이유를 그땐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란 씨는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그날 그녀뿐만 아니라 여러 엘리트 가정의 여학생들을 불러들였다고 해요. 모두 어린 여학생들이었고 김정은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미란 씨가 일주일 만에 평양을 떠난 것과 달리 다른 집안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으려 했다고 해요. 자신의 딸이 김정은의 눈에 들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부린 것이죠. 그러나 김정은의 관심을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리설주의 질투심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녀의 분노를 산 가정들은 하나둘씩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안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어떤 집안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심지어 자살로 위장된 살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들의 말로는 처참했다고 해요. 미란 씨의 아버지는 이 일을 예견했던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김정은 일가 곁에서 일했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날 일어난 상황을 보고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미란 씨를 해외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미란 씨는 북한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몸소 깨달은 사건이었다고 했어요. 엘리트 가정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미란 씨의 얘기를 듣고 느끼게 되었어요. 게다가 미란 씨는 해외로 나온 후 자신이 알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자신이 배워온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빈곤하고 불행하다고 교육받았죠. 하지만 해외에 나와보니 정반대였다고 해요. 특히 처음 외국의 대형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한 식료품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옷가지들, 언제든 살 수 있는 전자제품들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세뇌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세상의 모습도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폐쇄된 곳에서 살았는지 실감했다고 했죠. 이제는 절대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탈북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녀가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유학 생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매년 유학 기간을 연장하며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인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특히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뇌 교육 속에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해요. 자유도 권리도 없이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파병 문제는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 장교라는 허울 좋은 직책만 주고 총알바지로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권력층의 삶도 사실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반 주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죠. 미란 씨는 특별히 탈영한 북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투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다고 했어요.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다른 탈영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탈영한 북한 동포를 알고 있다면 꼭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자신은 안전한 탈북 루트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 씨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해 보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차갑고 냉정한 모습만 떠올랐는데 미란 씨를 보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만약 남북이 통일되어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해졌고 미란 씨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건 그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에 대해 부러워했어요.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이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해 보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TV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들에게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다만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통일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라고 했어요. 현재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통일은 곧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미란 씨는 한국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평양 정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했어요. 북한군의 장비나 훈련 수준은 한국과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되기만 하면 미란 씨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미란 씨와 헤어지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기사를 전하는 것도 제게 큰 임무였지만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도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습니다. 이 글이 널리 퍼져 부디 안타까운 목숨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 체제는 정말 알면 알수록 경악스러운 곳인 듯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뻘인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나선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발빠르게 사연 전달드리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